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방법서술 제1철학에 관한 성찰 방법서술 끝내고 짜증날 정도로 어려운 책. 1637년에 방법서술을 불으로 출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불으로 쓰여진 최초의 철학서라고 그랬고, 방법서술이 지난번에 한 책. 우리는 지난번에 방법서술하고 정신지도규칙을 했잖아요. 저 정신지도규칙을 서머라이즈 해놓은 게 방법서술입니다. 참고로 최초로 쓰여진 영어로 쓰여진 철학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의 학문의 진보. 그 다음에 1641년에 이 사람이 성찰을 라틴어로 출간합니다. 제1철학에 관한 성찰. 제1철학이라는 건 무슨 철학의 토대가 되는 게 제1철학이라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의 제1철학의 의미는 다르겠죠. 토대가 되는 것은. 야, 데카르트는 나는 사유한다. 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철학적 근거를 갖고 있겠죠. 행위상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제목은 제1철학에 관한 성찰. 그 다음에 자세히는 여기서 신의 현존 및 인간 영혼의 불면성이 증명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 이 사람이 재판을 발행하면서 제목을 조금 바꿔요. 다음에 이제 1642년 재판을 발행하는데 제1철학에 관한 성찰. 여기서 신의 현존 및 인간 영혼의 신체의 상위성이 증명됨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1647년에 불력판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여기도 또 제목이 좀 바뀌어져요. 제1철학에 관한 데카르트의 행위상학적 성찰. 여기서 신의 현존 및 인간 영혼과 신체의 실제적 상위성이 증명됨 이렇게 제목을 바꿔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옹긴 이의 말 해가지고 8페이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8페이지 들어있고. 그 앞에 잠깐만 보면은, 17쪽에 보면은, 신성한 파리 신학대학의 가장 지혜롭고 저명하신 학장님 및 박사님들에게 아마 이 솔로몬 대학에 보냈겠죠. 근데 세계 최초의 대학은 볼로나 대학이라고 그랬죠. 언젠가 몰라요. 사실은 중세 대학 중에 정확한 설립 연도가 알려진 것은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 뛰쳐나와서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연도가 정확하단 말이죠. 그래서 1209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볼로나 대학이 유명했고 법학과입니다. 이제 베네치아 쪽이니까 이 상거리가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법학이 먼저 만들어진 것 같고, 살레르노 대학이 의학부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 솔몬 대학은 신학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명하니까 이 솔몬 대학의 학장님한테 이 사람이 보낸 거 아니냐. 뭐 이 양반은 또 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냥 우리 1성찰에서 6성찰까지 있는데, 30쪽에 보면은 다음 6성찰의 요약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2성찰까지 있을 것 같아가지고 2성찰까지 요약을 한번 봅시다. 1성찰에서는 특히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이유들이 개진된다. 이 이유가 의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 의심이 우리를 모든 선입견에서 자유롭게 하고 정신을 감각에서 떼어놓는 데 가장 쉬운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나중에 참이라고 발견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해준다. 이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3가지가 있어요. 감각, 꿈,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악령까지 등장합니다. 악령. 이 3가지를 설명하는데 이게 또 귀찮게 좀 쉽게 설명하면 될 텐데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3가지는 내가 뭔가 알겠는데 이 3가지를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찰에서는 정신은 자기 고유의 자유를 사용하면서 그 현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그동안에 그 자신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는 현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유함으로써 현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극히 유능한데 이런 식으로 정신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자기에게 즉 지성적 본성에 속하고 이거는 자기는 현존하는 거라고 그랬지. 도대체 어떤 것이 물체에 속하는지를 쉽게 구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불면성에 대한 근거를 기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영혼의 불면성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설명해야 되니까 영혼이 뭐고 다 설명되고 난 뒤 영혼의 불면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영혼에 대해 한 10번째 줄에 극히 명료한 개념을 그리고 물체의 모든 개념과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제2성찰의 수행대학과. 이 성찰은 여기까지 하고 제4성찰 그 다음에 5성찰 얘기가 나옵니다. 6성찰 이야기가 나오고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6성찰에서 우리는 분할 가능한 것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물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분할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정신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확정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임의의 물체라도 그 절반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체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가능한 것이 아니고는 어떠한 물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분할 가능하단 말이다. 가능한 물체는 이해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런 만큼 어떠한 정신도 그 절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체는 절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신은 절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정신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할이 불가능해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체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이 사멸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체가 부패함으로써 정신은 사멸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다음 32쪽이죠. 내세의 삶에 대한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바로 정신의 불멸성을 결론 지을 수 있는 전제들이 자연학 전체의 설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먼저 절대적으로 모든 실체들, 다시 말해 현존하기 위해서 신이 창조해야 하는 것들은 그 본성상 부패될 수 없는 것들이고 신이 그것들의 협력을 거부하여 무로 되돌리지 않고서는 결코 존재하기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지어진 물체는 실체이고 그래서 그것 또한 결코 파멸하지 않지만 자 그러면 신체도 실체잖아. 근데 신체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다음 줄에 인간 신체는 여타 물체들과 다른 한에서 단지 기관들의 특정한 조형 및 이런 종류의 다른 우연한 성질들로 주재된 것인 반면 인간 정신은 그런 식으로 우연적 성질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수 실체임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정신의 모든 우연적 성질이 바뀐다 해도 정신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순수 실체라는 거고 반면 인간 신체는 그 부분들 가운데 몇몇의 형태가 바뀐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신체는 분명 아주 쉽게 사멸하는 반면 정신은 그 본성상 불멸이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1성찰까지입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1성찰로 들어갑니다. 의심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하여 네 번째 줄에 일생에 한 번은 모든 것을 뿌리째 뒤집고 최초의 토대들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줄에 오히려 이미 이성은 전적으로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거짓인 것 못지않게 신중히 동의를 삼가야 한다고 설득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그 의견들 어느 하나에서 어떤 의심의 근거를 찾아낸다면 그 모든 것은 거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의견들을 다
하나하나 통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토대를 파헤치면 그 위에 세운 것은 모두 저절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토대가 깨지면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곧장 내가 예전에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가든 원리들 자체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 놓고 딱 합니다. 감각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설명합니다. 뭐냐면은 사실 내가 지금까지 극히 참된 것을 인정한 것은 무엇이든 감각들로부터 혹은 감각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감각들이 가끔 속인다는 것을 포착했고 한 번이라도 우리를 기만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한 처사다. 이겁니다. 바로 내 감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틀린 게 있었다면 내 감각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그러나 아마도 감각들이 아주 작은 것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것에 관해서는 가끔 우리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같은 감각들로부터 길어낸 것이라 해도 도저히 의심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번이라도 속은 감각들은 속은 적이 있다면 감각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저 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각은 신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꿈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꿈의 요거죠. 이 꿈이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꿈을 꿈과 꿈하고 현실하고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38쪽 두 번째 줄에 밑에서 나는 깨어있음이 꿈과 결코 확실한 표지로 구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보고서 경악하게 되며 바로 이 경악으로 내가 꿈꾸고 있다는 의견이 나에게 거의 굳어진다. 꿈인가 생신과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던 게 악령입니다. 이제 신의 악령이 내한테 거짓을 참으로 인식하도록 조장했다고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꿈 이야기 하면서 그 끝에 부분은 그 40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자연학, 전문학, 의학 및 복합적인 것들이 고찰에 여존하는 다른 모든 학문들은 실로 의심스러운 반면 산술기하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극히 일반적인 것들만을 다루고 이것들이 자연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다른 학문들은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한다고 말이다. 이런 얘기였죠. 어쨌든 간에 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단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기는 하지만 내 정신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현존하는 바 그대로 나를 창조한 신이 존재한다는 어떤 오래된 의견이 새겨져 있다. 신의 존재는 이 사람이 믿습니다. 신의 존재는 믿고 있고 그다음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내가 쏟게끔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어디로부터 아는가? 근데 그렇죠.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그러나 내가 항상 쏟게끔 나를 창조한 것이 신의 신선성과 상충한다면 우리 여기서 신의 진리 인식에 대한 문제지 지금 선과 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끔 속는 것을 허용하는 것 또한 그 선성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항상 쏟게끔 나를 창조한 것이 신의 선성과 상충한다면 이렇게 스님 안 만들었겠지. 가끔 내가 속는 것을 허용하는 것 또한 신의 선성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도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마지막 것은 말해줄 수 없는 것이다. 가끔 속는 것조차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신이 가끔 우리가 속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지. 이래놓고 자주부리한 얘기도 쫙 있습니다. 신에 대한 쭉 나오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42쪽의 중간에 12번째 줄점에 그러므로 나는 진리의 원천인 최선의 신이 아니라 악이 있고 동시에 최고로 유능하고 교활한 어떤 악령이 나를 속이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게 읽으면 이 감각이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꿈도 또 현실과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래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악령이 나를 믿게끔 거짓을 참으로 믿게끔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하늘, 공기, 땅, 색, 형태, 소리의 및 모든 외적인 것은 그가 나의 쉽게 믿는 마음에 덫을 놓은 꿈들의 속임수들 뿐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손도 그렇게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감각이 나를 속였든지 이게 꿈이나
이건 뭐 악령이 나한테 속일 수 있다. 마지막까지 이제 세 가지 익스큐즈가 있는 거죠. 이런 이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나의 쉽게 믿는 마음에 덫을 놓은 꿈들의 속임수들 뿐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손도 눈도 살도 피도 어떤 감각기관도 갖지 않는 것으로, 이 감각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그릇되게 믿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안 믿겠다는 얘기, 못 믿겠다는 얘기, 감각기관. 나는 완강하게 이 성찰에 깊이 잠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일 정말로 참된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이 내 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러나 나는 적어도 내 안에 있는 것, 즉 거짓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거짓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이 기만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교활하다고 해서 나의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도록 굳건한 정신으로 경계할 것이다. 악령을 경계할 것이다. 자, 감각, 꿈, 악령까지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물에 대한 의심에 대한 그거죠. 의심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됩니까? 이렇게 되면 결론은 딱 그거에 세 개인데, 이 이야기를 중간에 굉장히 어렵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 나 정말 철학 공부 안 하길 인간 정신의 본성에 관하여 정신이 신체보다 더 쉽게 알려진다는 것. 자, 이제 이래놓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거짓 말하는 기억이 재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현존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나에게는 감각기관이 전혀 없다. 물체, 행체, 연장, 운동 및 장소는 환상들이다. 그러면 무엇이 참일 것인가? 아마도 이것 하나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리라. 그러나 내가 방금 점검한 의심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는 그 모든 것과 상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어디로부터 아는가? 내 안에 이 사유들 자체를 집어넣은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어쩌면 나 자신이 그 사유들이 작자일 수도 있는데 나는 왜 그렇다고 여기는가? 그러면 나는 적어도 어떤 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나는 이미 내가 감각기관과 신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나는 주춤한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무엇을 내가 신체와 감각기관 없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그것들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나는 하늘도 땅도 정신도 물체도 세계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에게 설득했다. 그러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설득한 것이 아닌가. 참나, 이것도 없다 했으니까 내도 그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확실히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을 설득했다면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게 없다고 내를 설득해서 내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는 계획적으로 나를 항상 속이는 최고의 유능하고 최고로 교활한 기만자가 존재한다. 아까 악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가 나를 속이다면 나 또한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가 내를 속인다면 내가 존재해야 그가 나를 속일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속인다 해도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것이라고 사유하는 동안 그는 결코 내가 무이게끔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사유하고 있는 동안은 지가 내를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충분하고 남을 만큼 지어보게 되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현존한다는 이 맹제는 마침내 내가 그것을 바라할 때마다 심지어 정신에 떠올릴 때마다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결론지어야 한다. 이 사람은 필연적이는 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필연적 참, 우연적 참이 아니라.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나는 아직 지금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그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겼는가? 물론 인간은 무엇인가? 이성적 동물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동물이란 무엇이고 이성적이란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 그래서 한 문제에서 더 많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계속 파고들지 않겠다는 거. 지금 그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 줄에 처음에 떠올랐던 것은 내가 얼굴, 손, 팔 및 이 지체들의 기계 전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신체죠. 이런 것은 시체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나는 그것을 신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었다. 그 다음 떠올랐던 것은 내가 양분을 섭취하고 걷고 감각하고 사유한다는 것으로 이는 분명히 이 활동들을 영혼과 연관시키고 있었다. 신체와 영혼, 그러니까 아까 걷는다는 것, 감각하는 것, 사유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활동들을 영혼과 연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걷는 건 신체 활동일 수 있지만 영혼이 신체에 오더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체는 영혼이라는 얘기겠죠. 여기 보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아니다. 여덟 번째 줄쯤에 물체란 이런 말이 쭉 나오면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접촉되는 다른 것이 어디론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가진다는 것은 감각하는 힘이나 사유하는 힘과 마찬가지로 물체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런 능력들이 어떤 물체들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에 오히려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악령을 우리가 가정을 전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극히 유능하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사악한 어떤 기만자가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에서 나를 농락하겠다고 가정하는 지금은 어떤가? 방금 물체의 본성에 속한다고 말한 것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갑니다. 아까 이거 신체는 저 감각기가 뭐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 안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영혼에 기숙시킨 것들 가운데 양분을 섭취한다거나 걷는다는 것은 어떤가? 나는 분명 지금 신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것 또한 흙이나 없다. 감각한다. 이것은 물론 신체 없이는 행해지지 않으며 꿈에서 감각한다고 보인 것이 나중에 알아보니 감각하지 않는 것이 아주 많았다. 아까 감각 얘기 나오고 꿈도 얘기 나오고 사유한다. 이번에 나를 발견한다. 사유이다. 본성이 사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기토 명제에 대한 그거죠. 이것만이 나로부터 내어질 수 없다. 아까 뭐 신체 감각 없다 해서 신체 없고 그러면 아까 뭐 영혼에 기속시킨 양분 섭취에 걷는 이것도 지금 뭐 애매하죠. 그래도 악령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사유한다. 이번에 나를 발견한다. 사유한다는 것이 자기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유이다. 이것만이 나로부터 떼어질 수 없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현존한다. 확실하다. 그러나 얼마 동안? 물론 내가 사유하는 동안.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모든 사유를 거친다면 나는 그 즉시 존재하기를 완전히 멈추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필연적으로 참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확히 나는 오직 사유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신, 영혼, 지성 혹은 이성이며 이것들은 그 의미가 이전에 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말들이다. 그러나 나는 참된 것이고 참으로 현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가? 나는 말했다. 사유하는 것. 나는 사유하는 것이라. 해놓고 또 다음 패러그램 넘어갑시다. 다 읽지 말고 한번 더 읽어. 네, 49쪽 네 번째 줄에 나는 내가 현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는 누구인지를 묻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취해진 나에 대한 알은 내가 그 현존에 대해 아직 알고 있지 않는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내가 상상력으로 지어낸 것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지어낸다는 이 말은 나에게 내 오류를 알려준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지를 상상하는 경우 나는 실제로 그것을 꾸며낼 것인데 이는 상상하다는 것은 물체적 사물의 형태 또는 상을 주시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상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체적 본성과 관련된 것은 모두 그저 몽상일 수 있음을 확실히 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더욱 판명하게 알아보기 위해 상상해 보자는 말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줄에 그래서 나는 내가 상상력의 도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내 갖고 있는 이 알매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신이 자신의 본성을 최대한 판명하게 지각하기 위해서는 아주 주의 있게 정신을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상은 아니라는 얘기 지금. 근데 뒤에 보면 또 상상하는 나, 감각하는 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얘기 계속 나옵니다. 나는 이 지금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 참 감잡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놓고 보세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사유하는 것. 그 사유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의심하는 것, 이해하는 것, 긍정하는 것, 부정하는 것,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또한 상상하는 것, 그리고 감각하는 것이다. 자, 이래놓고 보니까 상상하는 것, 감각하는 것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나의. 이 위에서는 지금 뭐 이상하게 뭐라고 지어낸다고 한 걸 좀 이상하다 해놔놓고 멀어지게 해야 된다 해놔놓고 그래놓고 감각하는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거 보면 밑에 5번째 줄에 보면은 나는 존재한다는 것과 동등하게 참이 아닌 것이 그 가운데 무엇인가? 나의 사유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과 분리된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의심하고 이해하고 원하는 것이 나임은 이것을 보다 명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또한 상상하는 바로 그 나다. 아까 나왔잖아요. 이게 나는 무엇인가 사유하는 것. 사유하는 게 뭐냐? 아까 감각한다, 상상한다 말이 있었죠. 왼쪽 게 중간쯤에. 비록 어쩌면 내가 가정했듯이 상상된 어떤 것도 전혀 탐이 아니라 해도 아까 그랬잖아. 상상된 어떤 것은 그거 아니라고. 상상하는 힘 자체는 실제로 현존한단 말이야. 이거야. 상상하는 힘 자체는 현존하고 내 사유의 부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감각하는 그 나, 즉 물체적 사물들을 감각을 매개로 감지하는 바로 그 나다. 분명히 나는 지금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열을 느낀다. 이것들은 거짓인데 나는 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본다고 듣는다고 따뜻해진다고 보이는 것, 이것 자체는 거짓일 수 없다는 거죠.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이 자체는 본 것이 거짓일 수 있겠지만 들은 걸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같아. 이것이 본래 나에게서 감각하다로 불리는 것이다. 아까 상상하다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사유의 부분이라고 했죠. 감각하다로 불리는 이거,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취해질 경우 사유와 다름없다. 그래, 정확하게 취해지면 사유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것들로부터 나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더 잘 알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물체적 사물들, 즉 사유가 그것들이 상들을 형성하고 감각들이 탐색하는 물체적 사물들이 상상력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보다 훨씬 더 판명하게 알려지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생각을 떨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의심스러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내가 알아차리는 것들이 참된 것, 알려진 것보다 요컨대 나 자신보다 더 판명하게 파악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왜 그런지 보고 있다. 내 정신은 방황을 원하고 방황하기를 즐기고 여전히 진리의 경계 안에 갇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다면 좋다. 정신의 꽃비를 한 번 더 최대한 늦춰보자. 잠시 후 적당한 시점에 다시 꽃비를 당기면 금방 쉽게 끌려올 것이다. 이게 뭐야? 경계 안에 갇히는 거하고 방황하기를 즐긴다는 거 왔다 갔다 내보자는 거 얘기겠죠. 좀 정신을 느슨하게 해보고 한번 보자는 거죠. 흔히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판명하게 파악된다고 믿는 것을 고찰해보자.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보는 물체들이다. 물체들 일반이 아니라 특수한 물체입니다. 일반적인 지각들은 상당히 더 혼동되기 마련이다. 이럽니다. 자, 밀랍을 보자. 밀랍. 이제 행태, 색, 크기 또렷하고 손마디로 두드리면 소리도 내고 이렇단 말이죠. 밀랍이. 자, 이 밀랍은 불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맛은 사라지고 한기는 날아가고 색은 변하고 행체 없어지고 크기는 늘어나고 액체로 되고 뜨거워지고 만질 수도 없고 지금은 두드려봐야 소리도 안 날 거라는 얘기죠. 여전히 동일한 밀랍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말인가?
것인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내가 감각으로 닿았던 것 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미각, 구각, 시각, 촉각, 또 청각으로 감지한 것은 모두 지금 바뀌었고 밀랍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사유하고 있는 것, 즉 밀랍 자체는 꿀의 그 단맛도, 꽃의 향기도, 그 흰 빛깔도, 행체도, 소리도 아니라 조금 전에 이 양상들이 지금은 다른 양상들을 보이며 나에게 나타난 물체였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상상하는 그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주의하자. 그리고 밀랍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면서 남아있는 것을 보자. 분명 연장되고 유연하고 가변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유연한 가변적인 이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놓고 53페이지 쭉 또 밀랍 얘기 나오면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리고 이 밀랍 또한 내가 일찍이 상상하면서 포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연장에 따라 받아들인다고 여기지 않고서는 나는 밀랍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밀랍이 무엇인지를 상상조차 못한다는 것, 오히려 정신에 의해서만 지각한다는 것이 용인하는 일만 남아있다. 결국 정신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밀랍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감각이라든지 뭐 행태가 바뀌고 뭐 즉도 나는 이 특정한 밀랍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밀랍 일반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면 지각되지 않는 이 밀랍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물론 그것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이고 내가 상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것이라고 여겼던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 밀랍의 지각은 시각도 촉각도 상상력도 아니라는 것. 전에는 그렇게 보였다고 해도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것은 정신만의 통찰이다. 아까 제목에서 나왔죠. 이 성찰에 정신이 신체와 쉽게 알려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나옵니다. 이 밀랍 그 자체, 밀랍이 옆에 있을 때 밀랍 자체를 보고 있다고 말하지, 행위나 색채 때문에 밀랍이 옆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거리, 우리 장문으로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것들이 바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어? 옷 안에 포함된 뭐라고 얘기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것들이 사람들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처럼 내가 눈으로 본다고 여겼던 것을 나는 정신 안에 있는 판단 능력으로만으로 봐간다. 그 밀랍이 갖고 있는 그런 지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155쪽에 한 여섯 번째 요점에 내가 밀랍을 외적 행식들과 구별하고 마치 옷을 벌거벗겨 놓은 듯이 고찰한 경우 내 판단 안에 여전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실제로 인간 정신 없이는 그 밀랍을 그렇게 지각할 수 없다.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줄점에 나는 무엇인가 나오는데, 자, 나는 나 자신을 훨씬 더 참되게, 훨씬 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판명하고 더 맹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밀랍을 본다는 사실로부터 밀랍이 현존한다고 판단한다면 내가 밀랍을 본다는 사실로부터 확실히 나 자신 또한 현존하는 사실이 훨씬 더 맹중하게 추론되기 때문이다. 밀랍이 현존한다고 판단한다. 내가 밀랍을 본다는 사실로부터 내 자신도 현존한다는 거죠.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즉 내가 본다고 사유할 때, 사유하는 나 자신이 어떤 것이 아닌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가 현존한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이유로 만일 내가 밀랍을 만진다는 사실로부터 밀랍이 현존한다고 판단한다면 같은 것, 즉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다시 추론될 것이다. 다른 원인으로부터 밀랍이 현존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다음 줄에 완전히 같은 것, 즉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다시 추론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밀랍에 대해 깨닫는 바로
이것은 내 외부에 위치한 나머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만일 밀랍에 대한 지각이 시각이나 촉각만이 아니라 더 많은 원인들에 의해 나에게 알려진 다음 더욱 판명하게 보였다면 나는 지금 나 자신을 그만큼 더 판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밀랍에 대한 지각이든 그 어떤 다른 물체에 대한 지각이든 그 지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동시에 그리고 더욱 잘 내 정신의 본성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정신 안에는 정신에 대한 인식을 더욱 판명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근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외부의 그 근거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체에서 정신의 본성을 흘러오는 근거들은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근거들이 있다 해놓고 이 정신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정신이 최고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보라. 마침내 나는 자연적으로 내가 원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정신적인 것. 왜냐하면 나는 지금 물체 자체는 본래 감각들에 의해 혹은 상상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성에 의해서만 지각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만져지거나 보여서가 아니라 이해되어서만 지각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나에 의해 내 정신보다 더 쉽게 그리고 더 명정하게 지각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주면 알겠는데 설명하는 말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